10월의 마지막 날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치권 소식인데요. 오늘 오전에 들어온 소식입니다. 자유한국당이 조명균 통일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예, 자유한국당은 오늘 오전 조명균 통일부 장관의 해임 건의안을 공식적으로 국회에 제출하겠습니다. 내일 1일 본회의 보고가 마쳐지면은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조명균 통일부 장관의 해임 건의안 표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문희상 국회의장은 특단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임 건의를 하겠다는 사유가 가관입니다. 남북 고위급 회담 취재에 탈북민 출신 기자를 배제시킨 것과 남북연락사무소 공사 비용이 문제라고 합니다. 자유한국당이 진짜 의도는 어떻게든 한반도 평화를 방해하려는 것 같습니다. 태클도 지나치면 퇴장을 당합니다. 네, 양당 원내대표의 이야기 잘 들어보셨습니까? 시사인의 이수기 선임기자, 김우석 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과 함께 자세히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이수기 기자, 먼저 해임 건의안을 내기로 한 사유, 해임 건의안이 원래 붙어있지 않습니까? 뭐라고 자유한국당은 주장하고 있습니까? 일단은 두 가지인데요. 그러니까 위헌이 있다. 그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는 이 남북 철도 도로 이 연결 사업을 하는데 이걸 독단적으로 추진하려 하고 있고 여기에 이렇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이런 조약이나 입법 사항에 대해서는 결국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지금 제대로 하고 있지 않은 게 헌법 위반이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 판문점 선언을 비준 동의안이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이 지금 국회에서 아직 계류돼 있는 상황인데 그 후속 절차인 평양 선언을 국무회의에서 먼저 의결토록 하는 데 대한 책임이 있다라는 부분하고 또 하나는 이 남북 고위급 말씀하신 대로 남북 고위급 회담을 취재하는 데 있어서 이 탈북민 출신 기자를 취재하지 못하도록 한 그 대목이 민주주의를 위배한 거다. 언론의 자유를 위배한 거다라는 그 대목이에요. 예. 위헌과 민주주의. 위헌과 민주주의. 일단 남북철도와 도로 연결 사업 상당한 돈이 들어가는 건데 재정 부담이 있는 사유는 당연히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인데 그걸 하지 않고 평양 공동선언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주무장관으로서 그 부분에 책임이 있다. 또 하나 탈북민 출신의 기자를 남북 고위급 회담에 취재 가야 하는데 그날 아침에 갑자기 못 가게 했다. 이건 언론의 자유 또 침해한 것이다. 표현의 자유 침해한 것이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김우석 부소장 보기에는 이 해임 건의안 국회에서 통과될까요? 올라가기도 힘들지 않을까요? 보고되기도 힘들 것이다. 예. 어찌됐든 이건 뭐 그 해결 자체, 처리 자체보다는 일정 정도 공세의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한국당은 두 가지 전략이 있는 것 같아요. 한쪽은 고용세습에 대한 국정조사. 그리고 한쪽 그건 경제 쪽 얘기고 한쪽은 통일 외교에 있어서 이 해임 건의안 이 두 가지가 국회 전략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해임 건의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24시간 이후 오늘 오전에 제출했으니까 내일 이제 오전 비슷한 시각 그때 이후에 국회 본회의에 보고가 돼야 되고 그리고 72시간 안에 표결이 돼야 한다. 이런 조건이 있고 아마 제적의 과반 찬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예, 반반입니다. 예. 그러니까 제적의 과반이 출석해야 되고 예. 출석의 과반이 찬성해야 되고. 예. 일반적인 입법 자유한국당 혼자의 힘으로는 뭐 통과되기는 어렵고. 예. 그리고 일단 말씀하신 대로 일단 그 보고돼서 이게 수용되는 절차 자체를 가기가 좀 어려운 게 이게 선진화법 이후로는 사실 단독으로 올리기가 좀 쉽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 전에 보면 가장 최근의 경우가 김재수 장관 2016년에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에 대해서 해임 건의안이 통과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그때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했던 대목들이 있고 그 전에 더 유명한 거는 2002년에 김두관 행자부 장관 노무현 정부 처음에 그 행자부 장관 굉장히 논란 많았었죠. 2003년이겠네요. 2002년은 그렇죠. 예, 2003년. 예, 2002년 그 대선 이후에 2003년에 취임했으니까. 근데 그때 이제 이장 출신 행자부 장관이 나왔다고 해서 굉장히 이색적이다라고 하면서 또 다른 뭐 변화를 가져오는 거 아닌가 했는데 그 부분을 영 트집을 잡아서 그때 야권이
여소야대였거든요. 야권이 해임 건의안을 통과시켰고 결국 본인이 이제 사퇴를 하면서 사표가 수리되는 그런 상황이 됐었죠. 지금 이런 상황을 보면 말이죠. 국회와 청와대가 힘겨루기를, 특히 청와대와 야당이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인 게, 자유한국당은 통일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제출했고, 청와대에서는 환경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보고서 빨리 제출해달라고 다시 날짜를 지정해서 보냈어요. 결국 야당이 반대해도 임명하겠다는 뜻을 보였고, 그렇다고 한다면은 협치는 청와대와 야당에서 다 했던 이야기인데 현실적으로 협치는 어려운 것 아니냐. 네. 협치가 어렵다. 그렇다고 한다면 정기국회 예산안 심사도 대단히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약간 다른 문제 같은데, 사실 예산은 이게 이슈들은 많지만 사실 법정 시한에 대한 부담이 여야가 다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예산은 어떻게 그건 봐야겠지만, 문제는 지금 정치가 실종됐다는 거예요. 역시 뭐 협치 이런 부분들도 정치가 살아있을 때 얘기인데, 지금 여도 그렇고 야도 그렇고 전국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청와대마저도 야당을 좀 파트너로 생각하지 않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여야가 계속 맞잡들어지는 기차와 같이 그렇게 달려들고 있는데, 역시 이걸 푸는 것들은 여권에서 풀어줘야 하는 거고, 야당에서는 지금 울고 싶은데 뺨 맞는 격이거든요. 그래서 일정 정도 여당에서 그 역할도 좀 주고 인정을 한다는 좀 여러 가지 증거들을 보여주면서 좀 전국을 끌고 나가는데 파트너로서 제일 잘 활용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 국회에 제출했다. 그 사유 중에 하나가 탈북민 출신의 조선일보 기자를 남북고위급 회담 풀기자로 가기로 돼 있었는데 못 가게 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국정감사장에서 나왔던 얘기 한번 들어볼까요? 탈북자들 어떻게 넘어온 사람들입니까? 북한에 이런 자유가 없어서 그 자유를 찾아서 남한에 내려왔는데, 남한에서 또 이런 자유를 말하자면은 박탈당하고 이런 식으로 차별을 받게 된다고 그러면 도대체 그 사람들 그 다음엔 어디로 가야 됩니까?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판문점이라고 하는 아니 그러니까 특수한 다른 성격과 조치입니까 이게? 저희로선 불가피한 조치였습니다. 불가피했다고요? 예. 그리고 조명균 장관은 소신을 굽히지 않고 있는데, 저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른바 진영의 논리에 따라서 바라볼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기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기자협회나 이런 데서는 다 비판을 했는데, 정부는. 네, 비판을 했죠. 근데 이제 그건 결과론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가능하면 뭐 그 부분까지 그렇게 미리 원모 심리할 필요가 있었겠는가라는 생각들이었던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조명균 장관 입장에서는 갑자기 그랬던 거 아니고 당일날 그랬던 거 아니고 전날부터 계속해서 얘기를 했던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여주지 않고 당일날 나왔다 현장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당일날 했던 건 아니다라는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지금 상황을 보면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제 야당이 공격하는 포인트, 뭐 여당이 가장 지금 역점을 두는 사업이 결국 경제하고 평화 부분에 이 방점이 찍혀 있으니까 그 두 가지를 역시 야당에서는 공격 포인트로 삼고 있는 거죠. 근데 경제는 어차피 지표가 말해주는 거기 때문에 그 지표를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거를 수행하는 두 수장에 대해서 지금 사퇴를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평화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그동안에는 대부분은 북한에 대해서 퍼주기다라는 걸 가지고 공격 포인트를 삼았었는데, 지금은 이제 대북 제재가 굉장히 강한 상황이라 퍼주기 논란을 할 수 있는 지금 빌미는 없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자세다라는 쪽으로 이제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 남북 문제를 다루는 사람들에 대해서 공격을 하고, 그리고 포커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자세고 북한에 끌려간다라는 쪽으로 이제 맞춘 거죠. 그래서 지금 조명균 장관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것도 저 탈북민 기자에 대해서 왜 눈치를 보고 너네가 미리 이 기자의 언론 자유를 제한하느냐라고 지금 문제를 삼는 거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나온 그 이른바 냉면 그 논란에 대해서도 그 부분도 역시 한국이 저자세다. 그런 그 험한 얘기를 듣는데 왜 우리 정부나 장관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느냐, 이제 이런 대목인 거죠. 임종석 실장이 이를테면은 그 판문점에 가서 뭐 선글라스 끼고
있네 아니네 좀 선글라스 얘기가 정말 부차적인 게 굉장히 뭐 주가 돼서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거 역시 임종석 실장이 이 한반도 부분의 정책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방향을 잡는 데 있어서 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친다라는 얘기가 있고 그거를 야권이 지금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또 임종석 실장에 대해서도 공격을 하는 지점이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러면 말이죠. 여기서 궁금한 거 어제도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촛불혁명이 있었고 대선이 있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을 당했고 대선이 치러지고 문재인 정부가 출범을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문재인 대통령은 높은 국정 지지도를 바탕으로 해서 그동안 강력한 개혁 드라이브, 적폐청산 드라이브를 걸어왔어요. 자유한국당은 그동안 숨죽이었습니다. 그런데 김병준 비대위원장 들어와서도 당 체제를 정비하는 게 우선일 것이다. 그때까지는 뭔가 암중모색하지 않겠느냐 그랬는데 최근 들어서 보면은 아주 공격적으로 나가고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하고 임종석 실장도 비판하고 해임 건의안도 내고 자유한국당의 지금 김병준 비대위 체제가 갑자기 공세로 나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생존을 위해서죠. 사실은 내부 정비가 녹록치 않다는 거는 과거에 여러 가지 부침을 뭐 임명진 비대위원장, 홍준표 대표 이렇게 하면서 내부의 이것들을 일거에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들은 대체적으로 드러난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외부의 가상적에 대해서 가상적이 있어야지 내부가 결합이 되는 거니까 보수 대연합을 얘기하면서 보수 이외의 다른 적을 상정해가지고 일정 정도 경계를 삼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에요. 예. 그런 면에서 지금 상당 부분 지금 현 김병준 비대위가 방향을 잡고는 있는데 결국은 국민들이 바라는 거는 당 내에서 뭔가 그 결과를 내보이면서 대안으로서 해야지 그 현 정부에 대한 비판이 결실이 야당으로 돌아온다. 그래야지 야당이 다음에 대선 가능성, 정권을 잡을 가능성도 보여주면서 결국 여론 지지도도 또 오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사실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여야의 대치 국면은 상당 부분은 지금 여권의 책임이 있다고 저는 봐요. 여권에서 빌미를 주고 있고 또 국제사회하고도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상당 부분은 여권에서 빌미를 주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야당 지도자라고 하는 분이 그냥 넘어가는 게 과연 가능하고 바람직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 지금 조금 전에 김우석 부소장 얘기하는 중간에 나왔던 화면이 자유한국당 중진회의 회의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중진들이 모여서 자유한국당의 미래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가운데 정진석 의원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전 원내대표도 지냈었죠. 그런데 그 전에 자유한국당 회의 장면이 나오기 전에 북한과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만났을 때 나왔던 북한 측 파트너가 있죠.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 이 두 사람이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얼마 전에 평양 정상회담 당시에 평양 옥류관 가서 문재인 대통령과 수행원들이 냉면을 먹었지요. 이 자리에 김정은 위원장도 있었는데 리선권 조평통위원장이 우리 측 기업인들이 냉면을 먹는 자리에 와서 한마디를 했다. 그리고 이 한마디 한 것 통일부 장관도 인정을 했습니다. 그것을 놓고서 어떻게 남측의 대기업 총수들에게 북측 고위 당국자가 이런 얘기를 함부로 할 수 있느냐. 자존심과 관련된 문제인데 우리 정부는 자존심도 없느냐. 이런 비판이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 입에서 나왔습니다. 지난번에 그 옥류관 행사에서 이성근은 난데없이 그 대기업 총수들 모여 앉아 냉면 먹는 자리에 불쑥 와가지고 정색을 하고 말이죠. 아니 지금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갑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장관 보고 받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뭐 비슷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그때 뭐 불쑥 온 건 아니고 그 자리에 같이 앉아 있었습니다. 이럴 때 좀 한마디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능사입니까? 유념하겠습니다. 제가 부족한 부분이 있고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유념해서 또 그때 그 대기업 회장들한테 왜 그런 그 핀잔을 준 겁니까? 전체적으로 북측 입장에서는 남북 관계가 더 속도를 냈으면 하는 그런 측면이 있고 그러니까 그런 속도를 경제인들이 내고. 와가지고 좀 경제협력 얘기도 좀 많이 하고 그런 걸 기대했는데 그냥 뭐 저 따라서 구경만 당기니까 자기네들은 좀 못마땅했던 거죠. 그런 제 의도죠. 추정이라서 좀 말씀드리기 그런 조심스럽습니다. 추정을 지금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갑니까? 이 얘기한 거는 조명근 통일부 장관이 인정을 한 거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왜 그때 장관이 그 얘기 들었으면 한마디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가만히 있는 게 능사냐? 뭐 통일부 장관 입장에서는 앞으로 유념하겠다. 뭔가 조금 잘못됐다 이런 부분은 통일부 장관도 좀 인정을 하는 듯한 분위기죠. 그러니까 그런 이제 발언 자체가 이렇게 목구멍으로 넘어가느냐 이제 이런 표현 자체가 좀 거칠잖아요. 그리고 그거는 해석하기 지금 나름 굉장히 많은 거를 해석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아마 조명균 장관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기서 일단 팩트가 하나 좀 정리가 돼야 될 거는 그러니까 총수들이 냉면을 먹는 자리에 이성권이 와서 얘기한 게 아니라 같이 이제 그 자리가 이성권 위원장이 같이 있던 자리였는데 네. 같이 먹으면서 지금 화면 보면 좀 알 수 예. 있을 것 같네요. 네, 같이 지금은 우리 먹으면서 여기 같이 얘기를 있네요. 했다는 겁니다. 저 화면 잠깐 조금 전 화면 한번 돌아갔으면 좋겠네요. 리성건 위원장이 맨 왼쪽에 있고 옆에 송경식 CJ그룹 회장이 보이고 지금 박영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이재용 삼성부회장, SK 최태원 회장. 자, 여기 맨 왼쪽에 있는 사람이 리성건 조표통 위원장이죠. 뭐 같이 저렇게 잘 먹다가 왜 갑자기 지금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갑니까? 이 얘기는 왜 쓰지 모르겠는데 정진석 의원은 뭔가 남북 경협에 대한 기대감이 많았는데 그게 제대로 안 되는 데 대해서 우리 기업인들에게 툭 한마디 던진 것 아니냐 이런 취지로 얘기하던데 김우석 부소장 보기엔 어때요? 이게 가장 그런 측면이 있겠죠. 리성권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핵심은 우리 정부의 대응입니다. 사실은 어디에서 초대를 받아가지고 가장 식구들을 데려가는데 자기 식구들에 대해서 그 상대 초청자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면 당연히 화를 내고 거기에 대해서 일정 정도 반응을 했어야 하는데 그런 걸 안 했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보면서 결국은 그런 게 눈치 보이는 게 아니냐, 저자세 아니냐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 것들은 국민 정서에 굉장히 반하는 측면이 있죠. 그러나 더 큰 문제는 결국은 이 말 자체 뒤에 숨어 있는 결국 대기업 총수들을 불러가지고 얘기하는 게 국제 제재를 위험 부담을 감수하고 제재를 풀어라, 투자를 해라. 사업을 여기에서 해라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대기업이라고 하는 게 일단 가가지고 할 일이 있어야 하는데 할 일이 지금 없죠. 지금 특별하게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를 하려고 해도 국제제재 때문에 세계에서 왕따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런 면에서 그런 부담을 지면서까지 와서 정색을 하고 와서 해라라고 하는 건 일종의 협박이란 말이죠. 그런 면에서는 정부에서 정말 그런 협박을 당한 우리들 식구들, 우리 국민들, 그리고 우리가 대표하는 세계적으로 자랑할 수 있는 기업들의 총수들에 대해서 좀 일정 정도 반응을 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 그런 것들이 국제적인 어떤 시스템을 잘 알고 있는 통일부 장관인데 그런 것들을 결국 쉬쉬하면서 지금까지 그냥 넘어왔다는 그런 것들이 상당히 문제가 된다고 지적을 하는 거죠. 그러면 말이죠. 이 사안이 자유한국당은 대단히 심각한 우리 정부가 북한에 대해서 대단히 저자세로 나가고 있다. 그런데 이거는 늘 있던 얘기입니다. 지금의 자유한국당, 전신의 한나라당, 새누리당 정권 때도 마찬가지고 야당이었을 때도 마찬가지고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도 그 당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은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자, 저자세 외교다. 저자세 대북 관계에 있어서 우리 정부는 저자세를 보이고 있다. 이거는 국민의 자존심과 관련된 문제이다. 자, 이렇게 보는 시각이 분명히 있는 건데 그렇다고 하면 남북 관계를 어떻게 꾸려나가야 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한 또 대안 제시는 없는 것 같아요. 문제 제기만 있지. 거기 가기까지 그렇게 심각한 문제인가에 대해서 한번 더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하도 저게 이제 난리가 나길래 그랬다면은 사실은 이게 심각한 문제였으면은 그 당시에 이렇게 논란이 사실 됐을 거고 그때 이것보다 더 커진 문제가 커졌을 텐데 그때는 왜 안 그랬다 이제 나왔나라고 해서 제가 이제 거기 참석했던 사람들한테 좀 물어봤었어요. 네. 그 자리에 있었던 분들한테 그때 분위기가 정말 어느 정도였느냐 그랬더니 사실은 이렇게 막 대화를 하면서 냉면 먹고 대화를 하고 이러던 중이어서 들은 사람 그 발언을 들은 사람도 있고 멀리 있는 사람은 듣지 않은 사람도 있고 그랬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아마 이게 이제 나중에 지금 얘기가 된 거는 그때 들었던 사람이 나와서 나중에 후일담처럼 얘기를 하다가 한 게 이제 정진석 의원한테까지 들어가서 이렇게 되는 것 같다라는 거고요. 그러나 그 당시에 그냥 들었던 사람들은 이게 그렇게 심각하다고는 생각 안 했던 게 두 가지 정도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는 보통 이제 어쨌거나 대북 투자
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이 북한의 입장에서는 그동안에 봤던 남한의 기업인들 중에서 대표적인 게 이제 정주영 전 회장 같은 경우가 있는데 그 정도만 보면 그 기업인들 남한의 총수들은 뭐 의지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 대북 투자 이런 게 그런 정도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대기업 총수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좀 하면 대북 투자에 있어서 일종의 압박 효과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을 것 같은데 그거는 뭐 상황을 너무 모르는 거 아니냐. 우리는 상장 기업들이고 대북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네. 그거는 잘 모르는 거 하는 얘기다라고 생각했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보통 이제 남북 관계가 이렇게 변화무쌍하기 때문에 잘 될 때는 괜찮은데 이렇게 경색이 되고 나면 이 남북 관계에 앞에서 파트너 역할을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북한 내부에서 약간 책임을 지우는 그런 경향들이 그동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 책임자로 나오는 사람이 한두 번은 꼭 알리바이용 또는 이 보험용의 이 강한 말들을 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하나지 않았을까. 일종의 제 좀, 질문의 요지는요. 가시를 갖고 갔다는 거죠. 이제 그런 걸로 배경을 보면 분석을 하는데 네, 그런 걸로 이런 일이 남북 관계에 그 걸림돌로 작용을 하도록 놔둬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제거해야 되는 것인지. 근데 이제 그런 걸로 네. 보면 사실 이게 그렇게 심각한 거는 아니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를 들고 이렇게 나와서 문제를 삼으면 오히려 더 작은 문제가 커질 수 있다는 거여서 좀 상황으로 컨텍스트를 같이 보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예, 김은석 부소장 생각은 어땠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두 가지 부분은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어요. 그러나 그쪽에서 모른다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이해할 필요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쪽 사정이니까. 그리고 알리바이용이라고 하면 우리 장관도 알리바이가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현장에서 당연히 국민들이 바라는 알리바이를 만들었어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심각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대부분 국민들은 그렇게 느낄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기업인들이 그다음에 왜 직접 얘기를 안 했느냐. 사실은 굉장히 부담됐을 거예요. 현장도 북한이고 게다가 우리 정부에서 확실하게 대응을 못 해주고 그런데 기업인들이 앞으로 사업도 해야 하고 뭐 여러 가지 국내에서 뭐 조사도 받을 뭐 재판을 받는 기업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약간 주저하는 부분이 있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그런 거는 하고 문제는 이런 부분들이 지역적이긴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북한에서는 북한의 목표가 확실한 거죠. 그 핵은 일단은 뒤로, 핵 폐기는 뒤로 미루고 제재를 일단 풀라. 이런 것들을 아주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는, 그런 면에서 일정 정도 이끌어가는 전략은 굉장히 필요할 것 같은데 문제는 원칙은 명확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원칙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안정과 재산을 보호하는 그런 측면에서 원칙을 세워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좀 흔들리는 것 같으니까 야당에서는 당연히 문제 제기를 하는 것 같고 이런 것들을 정쟁으로만 갈 게 아니라 역시 현 정부에서도 이런 것들이 지렛대 삼아서 북한에서 할 얘기는 해야죠. 우리나라에서도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와라 이렇게 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북한을 설득할 수 있는 지렛대로 삼아야 하는 거죠. 예, 뭐 조명근 통일부 장관도 그 당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데 대해서 유감을 나타냈는데 뭐 맞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할 때 현장에서 그 자리에 있던 누군가도 우리 당국자도 그런 얘기 들으면은 그러면 냉면을 목구멍으로 먹지 뭐 다른 데로 먹습니까? 이렇게 한번 저 대응도 하고 그렇게 넘어가야지 그냥 넘어가면은 뭔가 북한은 고자세고 우리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너무 저자세로 일관한다는 또 비판이 나올 수도 있고 또 하나 여기서 유념해야 될 것은 북한 지역에서 북측 지역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해서 모든 것이 보완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 지켜질 것이다 생각하는 것은 오산이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에서는 이제 안 알려지는 내용은 하나도 없다고 보면 된다. 오히려 이렇게 알려져서 논란이 되는 거를 또 알 거 아닙니까? 네. 그럼 이성건 위원장이 자신의 발언이 지금 어떤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지 뭐 그건 알겠죠. 그때 본인이 여기까지 의도를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근데 이제 이런 논란이 있는 것 자체는 뭐 일종의 지렛대가 될 수는 있지만 본질을 흐리는 쪽으로까지 가면 그 부분은 우리 자체로도 동력을 하나로 모아가는 데서 또 그러니까 장애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는 있다는 거죠. 바로 그 부분이죠. 네. 예, 통일부에서 탈북민 출신의 기자를 남북 고위급회담 취재 현장에 보내지 않기로 결정한 부분, 또 이런 발언이 북측 당국자 입에서 나왔다고 하는 부분. 남북관계는 대단히 민감합니다. 자그마한 일도 남북관계 전반을 해칠 수 있다. 충분히 그 위험성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현 정부가 남북관계를 평화 쪽으로 반드시 바꿔놓겠다. 그리고 한반도에 평화를 구축하고 핵을 없애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현 정부의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더 전략적으로, 더 기술적으로 북측을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냉면 자체, 그 발언 자체에 집중하기보다는 아까 이수기 기자가 말씀하신 대로 본질에 집중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런 상황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상당히 오랫동안 공개석상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가 19일 만에 모습을 드러냈는데 이 모습을 드러낸 장소가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찾았던 백두산 근처의 삼지연군이다 이런 얘기가 있죠? 네, 사진에 그렇습니다. 나오는데 지금 눈이 많이 내리고 있네요. 북한에는. 예, 굉장히 북한에 눈이 많이 오는 것 같고요. 저 삼지연을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2022년으로 지금 예정이 돼 있다고 하거든요. 그랬는데 지금 그 김정은 위원장이 좀 빨리 진행을 시켜서 2021년까지 완공해라라는 지금 지시를 내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어쨌든 잠시 좀 안 보인다 싶으면 얼마 후에 또 경제 그 뭐 건설 현장이든 뭐 재배 현장이든 이런 데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나오는 동선을 보면 경제에 집중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만약에 개방이 될 경우 또 뭐 관광 객들을 많이 받아들이게 될 경우를 대비한 것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지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런 부분도 아마 본인이 보여주고 싶었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 눈이 내리는 날 거리에서 다른 관료들에게 직접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북한의 최고 지도자 이런 사진을 그대로 내보내는 북한의 매체. 어쨌든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 보면은 삼지연이 원산과 함께 반드시 개발을 해야 하고 성공시켜야 하는 북한의 아주 핵심이 되는 관광지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은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가 있네요. 예. 사실 김정은 위원장 같은 경우에 핵 개발도 경제 부흥을 위해서 했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 저 사진을 보면서 CEO 김정은의 진면목을 보는 것 같습니다. CEO 김정은.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을 초청한 것도 사실은 저 부분에 있어서 홍보 효과가 굉장히 컸다라고 보여지는데 네. 그렇게 해가지고 세계에 대단히 홍보를 했어요. 지금 그 직거를 하다가 첫 번째 나온 데도 이곳이란 말이죠. 그렇다고 하면 이것이 결국은 굉장히 광고 효과가 굉장히 컸다. 그런 그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다고 하면 왜 여기냐? 결국은 현금이 들어오는 가장 쉬운 방법은 관광입니다. 그래서 관광업에 일단 집중을 하고 제재 풀렸을 때 1차적으로 설비를 투자하거나 이렇게 하면서 개발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결국은 현금이 들어오기에 1차적으로는 관광업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포커스를 맞춘다. 그리고 또 한 부분은 결국 이걸 하기 위해서 제재가 풀려야 하는데 제재 풀리는 것에 대한 자신감을 보이는 거죠. 지금 2020년 10월까지 이걸 완공하라고 하면은 이때까지는 적어도 그 제재가 풀렸다라는 전제에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제재를 푼다라고 하는 풀릴 수 있다라는 자신감과 자기는 장기전을 대비하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같이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굉장히 노련한 사업가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결국 사업가 기질이 굉장히 강한 트럼프와 신생 사업가 기질을 보이고 있는 김정은 사이에서 우리는 과연 우리 국익을 어떻게 지켜야 할 것인가라는 숙제가 아직도 남아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은 그 두 사람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 조종자 역할을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지난달 평양 공동선언이 나오면서 나름대로 역할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그 이후에 북미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언제 열릴지는 아직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